윤호영의 참새에 들어가기 전에 간단하게 요 참새라는 작품이 어떤 갈래인지 이걸 좀 얘기를 해야 돼. 자, 문학의 갈래 중에서 서정, 서사, 극 말고 교술이라는 갈래가 있어요. 교술 갈래. 글쓰리가 자신의 실제 체험을 바탕으로 쓴 글을 우리가 교술이라고 하고,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바로 수필이 있는데, 이 수필은 중수필과 경수필로 나눌 수 있고, 중수필은 사회적인 문제를 다뤄서 무거우니까 중수필, 경수필은 가벼운 개인적인 내용을 다루니까 경수필.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면 이런 경수필들이 갖는 특성 몇 가지가 있어. 첫 번째, 일단은 수필은 신변잡기적이다. 자신의 주변에 있는 잡다한 것을 기록하는 성격을 지니고 있다. 신변잡기. 그래서 잡다한 것을 기록하다 보니까 뭐에? 소재가 상당히 다양해. 예전에 뭐 계용목 작가의 구두가 소재, 윤호영의 방망이 깎던 노인 방망이가 소재, 또는 우리 뭐 핏단 문답, 핏단이란 중국 음식이 소재, 특급품 바둑판의 소재, 이런 식으로 소재가 상당히 다양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수필의 소재로 담아. 그리고 세 번째가 문체를 통해서 작가의 개성이 잘 드러나. 활해체를 쓰는 사람, 건조체를 쓰는 사람 다양하게 드러나고, 그 다음 네 번째 수필의 특성, 비전문적이다. 수필이 다른 시곡, 소설, 시와는 다르게 그래도 그나마 쓰기에 좀 편한, 전문가가 아니어도 누구나 수필을 쓸 수 있는 비전문적인 성격을 지니게 되었고, 마지막 다섯 번째, 좀 역설적인 말이지만 무형식의 형식. 형식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야. 편지 형식으로 쓸 수도 있고, 일기 형식으로 쓸 수도 있고, 기행문 형식으로 쓸 수도 있고, 혹은 자신의 어떤 내면을 얘기할 수도 있고, 대화 형식으로 쓸 수도 있고, 형식이 정해져 있지 않다. 이게 수필의 특성이다. 이런 기본 내용을 깔고 가면 좋은 게 뭐냐, 이런 거 낼 때,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시험 문제 낼 때 이런 문제를, 일본 문제를 깔 수도 있거든. 뭐냐면 위와 같은 글의 특성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루 시오라고 간단하게 한 문제 끼워넣을 수 있기 때문에 요거는 기본적으로 알고 가야 돼. 자, 그 중에 윤오영이라는 이 사람은 수필가야 유명한 사람이고, 참새라는 소재를 가지고 자신의 어떤 삶에 대한 경험과 깨달음을 드러냈을 때, 자, 처음 부분 보자. 자, 가달라. 시작이 뭐야? 참새 울음소리지. 짹짹짹짹짹. 무참새의 조잘되는 소리, 반가움 소리이다. 이때 이 반가움 소리는 그냥 반가운 소리 하면 좋은데 시험에서는 꼭 이 짓 해야 돼. 뭐야? 바로 참새에 대한 긍정적 인식. 누구나 다 아는 거. 근데 우리는 정리를 해드려야 돼. 이 글의 필자는 참새에 대해서 긍정적 인식을 갖고 있다. 만약에 싫은 소리면 듣기 싫은 소리다라고 했겠지. 부정적 인식을 갖고 있었으면. 벌써 아침 나절인가? 오늘도 맑고 고운 아침, 울타리에 햇발이 들어 따스하고 명랑한 하루를 예고해주는 귀여운 것들에 조잘되는 소리. 귀여운 것들. 마찬가지 글쓴이의 참새에 대한 우호적 인식. 다 비슷한 맥락이야. 좋아하는 거야. 기지개를 켜며 눈을 비빈다. 근데 캄캄한 밤이 아닌가. 참새 소리를 듣고 아침인 줄 알았는데 일어나 보니까 캄캄한 밤이야. 전등의 스위치를 누르고 책상에 시계를 보니 새로 3시이다. 새벽 3시인 거야 지금.
새로 하루가 지나서 다음날 새벽 3시 더 자야 될 시간이지. 형광등만 훤하고 다시 눈을 감아도 금방 들렸던 참새 소리는 없다. 실제로 새벽 3시에 우는 참새는 없겠지. 실제로 들은 소리가 아니라 내가 꿈속에서 잘못 들은 소리인 것 같고, 중요한 건 이렇게 참새 소리를 듣고 잠이 깨서 다시 잠들지 못하고 뭐하게 돼? 오랜 생각에 잠기게 돼. 바로 상념의 계기가 돼. 그러면서 상념이라는 게 이제부터 쭉쭉 이 사람의 어떤 상상의 나래가 펼쳐지는데, 자, 이게 어디? 바로 중간 부분부터 시작될 때 나를 보자. 자, 참새는, 자, 참새에 대한 여러 가지 설명이 나와. 참새 특징. 어떤 방식으로 다른 새들과 비교하거나 대조하는 방법으로 참새 특징을 드러내. 어떻게 하고 있어? 공작같이 화려하지도 학같이 고귀하지도 않다. 무슨 얘기? 첫 번째, 외양. 뭐하지 않아? 화려하지 않아. 다음, 꾀꼬리 아름다운 노래도 적동새의 구슬픈 노래도 모른다. 참새의 특징. 두 번째 뭐야? 소리. 참새 소리가 예쁘지 않다. 시인의 입에 오르내리지도 않고 완상가에게, 그러니까 어떤 뭐 좋은 아름다운 것을 가지고 즐기는 사람, 감상하는 사람들에게 팔리지도 않는 새이다 해가지고 세 번째, 새의 인기. 사람들에게 인기가 없는 그런 새이다. 여기까지 뭐야? 참새가 다른 새와 비교해가지고 크게 두드러지게 사랑을 받거나 하는 새는 아니란 얘기지. 그런데 그러나 라는 말을 통해 가지고 뭐하고 있는 거야? 이런 겉으로 보여지는 외양이나 소리나 인기 등이 뭐하지만 다른 것에 비해 떨어지지만, 이제부터 뭔 얘기야? 긍정적 얘기를 할 거야. 조그만 몸매는 귀엽고도 매끈하고, 이제 뭐가 나오는 거야? 참새는 몸매는 조그맣고 귀엽고 매끈한 경우, 색깔은 검소하면서 조촐하고, 어린 소녀들처럼 보이면 조절된다. 아무 기구 없이 솔직하고 가벼운 음성으로 제깔제깔 조절된다. 그리고 쫓으면 후루룩 날아갔다가 금방 다시 돌아온다. 이런 식으로 참새 특징이 쭉 나오는데 제일 중요한 건 마지막 거야. 바로 우리나라 방방곡곡 마을마다 지침마다 없는 곳이 없다. 그래서 이제부터 나타나는 참새의 특징이 앞에서 제시되었던 다른 새들과 비교해가지고 떨어지는 모습이 아니라 진짜 참새만이 가지고 있는 것. 조그만 몸매 또는 소박한 색깔, 검소한 색깔, 또는 뭐하는 모습? 어린 소녀들처럼 모여서 조절되는 모습. 그리고 솔직하면서도 가벼운 모습. 그런데 핵심은 마지막 거야. 바로 방방곡곡 마을마다 없는 곳이 없습니다. 이 특성을 가지고 또 다른 상념으로 연결되게 돼. 그게 어디냐? 넘어가 봐. 다달라게. 자,
새 이야기, 꽃 이야기 넘어가. 진달래꽃이 일명 참꽃이라고 부르는 까닭은 무엇인가? 무슨 까닭인가? 아, 진달래꽃이 다른 이름이 참꽃이래. 그 이유는 바로 진달래꽃이 뭐 때문에? 삼천리 강산 가는 곳마다 이 연연한 꽃이 봄 소식을 전해주지 않는 데 없어 기쁘든 슬프든 우리의 생활과 떠날 수 없이 가까웠던 까닭이다. 바로 우리의 생활과 밀접했기 때문에. 이 점이 진달래꽃을 참꽃이라고 부르는 이유, 참새가 참새인 이유, 두 대상의 공통점이 바랍니다. 모두 우리 생활과 밀접하다. 없는 곳이 없다. 그래서 라달라 넘어갈 건데, 참고로 여기 나와 있는 참새, 참꽃 할 때 참 뒤에 줄을 이렇게 그어야 돼. 왜? 이것은 뭐야? 어근이 아니라 접사거든. 참 하면 어떤 뜻을 지니고 있어? 진짜인 것 또는 품질이 좋은 것, 이런 뜻을 더해주는 그런 말. 그래서 우리 개도 참개 하게 되면 품질이 좋은 진짜개 이런 뜻. 꽃도 참꽃 하게 되면 품질이 좋은 꽃, 진짜꽃 이런 뜻을 지니고 있는 거. 새 중에 참을 붙이는 새는 참새밖에 없는 거야.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일단 뭐가 나와? 민요시인 김소월. 그 사람의 시에 보면 다른 꽃은 다 버리고 오직 약산에 진달래를 노래한 것도 다 이 나라의 시인 까닭이다. 하고 한 새가 많건만 이 새만을 참새라 부르는 것도 같은 뜻에서다. 그러니까 김소월의 시 진달래꽃에서 진달래가 나온 이유는 바로 우리가 뭐하는 이유와 참새를 참새라 부르는 이유, 같은 것이기 때문이다. 바로 이 위에 있는 거야. 우리 생활과 밀접한 새이고 우리 생활과 밀접한 꽃이기 때문에 이 시를 진달래꽃을 가지고 시를 쓴 것이겠지. 이 나라의 민요 시인이 만약 새를 노래한다면 당연히 이 새가 앞설 것이다. 만약에 김소월이 새를 가지고 시를 썼다면 뭘 쓸 것이다? 진달래꽃을 쓰든 참새 가지고 시를 썼을 것이다. 우리 생활과 밀접하니까. 우리 집 춘에서 보금자리를 하고 우리 집 울타리에서 자란 새가 아닌가. 이 새오름에 동창에 해가 들고 이 새오름에 지붕에 벚꽃이 피었다. 핵심 우리 생활과 밀접한 참새. 그 오른쪽에 두 번째 거 봐봐. 참꽃과 참새의 공통점. 제일 밑에 참이라는 표현이 공통적으로 사용된 참꽃, 참새는 그 다음 중요하지. 우리의 생활과 밀접한. 자, 넘어가서 마 보면 미물들도 우리와 친분이 같지가 않다. 이때 미물, 사람 이외의 것, 이때 동물들을 의미하고 친분이 우리와 같지 않다라는 말은 모든 것을 좋아하지는 않는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돼. 동물 안 키운다고 그랬지? 좋아는 해? 만약 키울 수 있다면 어떤 동물을 제일 먼저 선호해? 고양이. 고양이. 왜? 너무 귀여워. 난 고양이를, 선생님 같은 경우 고양이를 난 안 좋아하거든. 그러니까 어릴 때 그런 경험들이 이게 쉽게 바뀌지 않는 게 있나 봐. 선생님이 어릴 때 한 4살 때인가 5살 때
고모집이 큰 고모집이 시골에 계셨는데 옛날에는 집에서 고양이 키웠거든. 그래서 그날 아예 하루 그 날이 내가 고양이를 싫어하라고 세팅된 날이었어. 그냥 제삿날이었는데 그 제삿날 그냥 어린 내가 방 안에 딱 그 친척분들하고 앉아 있었는데 집안에서 고양이 키웠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요즘처럼 그런 품종 있는 고양이가 아니라 어디 뭐 들고양이가 들어와서 그냥 산 거야 그냥. 그래서 그냥 길들여져 키워진 거지. 고양이가 딱 기어다니는데 불렀어. 야옹 야옹 그냥 안 와. 거만한 거예요. 이게 사람이 부르는데 오지도 않아. 보니까 지가 가고 싶은 데 가는 동물인 거야 이게. 그래서 딱 앉아있는데 조금 있다가 내가 딴짓하고 이제 그때도 다가오더라. 내 앞에서 쓱 앉아. 내 앞에 고양이가 왔네. 그래서 이렇게 쳐다보더니 내가 고양이를 이렇게 동물을 보면 이렇게 잡고 싶지 않고 싶고 그래서 이 겨드랑이를 고양이를 잡아가지고 들었는데 얘가 어떻게 했냐면 그대로 중심을 유지하려고 뒷발은 그대로 땅을 짚고 몸만 쭉 하고 고무줄로 늘어나는 거야. 본능이잖아. 어떻게든 중심을 잃지 않으려는. 근데 나는 어린 나이에 들었더니 얘가 몸이 쭉 늘어나는 걸 보고 놀래가지고 던졌거든. 근데 긁힌 거야. 얘가 탁 하면서. 와! 하는데 그날도 이제 바로 집으로 오지 못하고 하룻밤을 거기서 자야 했어. 자는데 그 직구준 사촌 형이 그 고문의 그 아들들이 사형제인데 그 중에 그 둘째 셋째 형하고 친했거든. 밤에 이 사촌 형이 데리면 자는 거야 나를. 나 자면서 밤에 고양이는 저 구석에 앉아 있고 야 너 고양이 귀엽다. 아 나 싫어. 야 고양이 얘기해줄까? 뭔데? 옛날에 어떤 할머니가 혼자 외롭게 고양이 키우고 살고 있었어. 근데 어느 날 그 고양이가 식탁 위에 그 맛있는 생선이 올라가 있는 걸 보고 주인이 허락하기도 전에 먼저 그 생선에 손을 댄 나머지 손이 없어서 발을 댄 나머지 그 주인 할머니가 너무 화가 나서 밥숟가락으로 고양이 머리를 딱 하고 때렸대. 근데 고양이가 너무 서운하고 아파가지고 탁 하면서 집을 나갔대. 이 집을 나가서 나중에 고양이가 돌아오지 않은 걸 할머니가 찾지도 않은 거야. 애 망하는 놈의 고양이. 해서 그 다음부터 문을 꽁꽁 걸어 잠궈 버린 거야. 고양이 못 들어오게. 그랬더니 고양이가 해코지를 하기 시작한 거야. 막 쥐 물어다가 막 그 할머니 집 문 앞에 갖다 놔두고 막 뭐 뱀 물어다 갖다 놔두고 막 이런 식으로 할머니 계속 힘들게 하니까 나중에 할머니가 고양이를 찾아가지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고양이를 막 찾아 나서다가 할머니가 발을 헛디뎌가지고 절벽에 떨어졌다는 거야. 고양이에게 저주받아가지고 되게 비극적으로 죽은 이야기를 너무 리얼하고 사촌형들이 그런 재주가 있어. 막 하니까 고양이 하면 그 다음부터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뭐냐면 이 배은망덕한 것, 싸가지가 없는 것, 복수하는 것 이런 이미지에다가 몸이 곰곰은 늘어나는 거. 그래도 뱀보단 낫지. 아니 뱀도 귀여워요. 뱀 목에 걸고 사진 찍을 수 있어? 가끔 막 동남아 지역 여행하다 보면 그런 데 있어. 막 뱀 목에 걸고 막 사진 찍는데 아니 야생동물을 그냥 쇠사슬만 묶어놓고 그 야생동물이 앉아있는 데를 막 걸어다니는 그런 동물원. 태국 가면 그게 있거든. 그 파타야가 가면 그 동물원인데 안으로 들어가면 그냥 여기에 뭐 곰 앉아있고 여기 호랑이 앉아있고 사자 앉아있고 이래. 그럼 그 옆에 앉아서 기념 촬영하는 거야. 근데 그때 결혼하고 2년째쯤 됐을 때 여행을 갔을 때 아내가 사진 찍고 싶다고 내가 하지 말라. 왜 다 돈 내고 들어와가지고 다 찍고 있는데 왜 심지어는 배 목에 거는 거는 당연히 아내가 싫어하니까 나도 안 하고 왜 놀러와서 그런 걸 자꾸 안 하는 거냐니까 내가 상상력이 풍부해서 겁이 많아. 나는 그래 놀이기구도 못 하거든. 왜냐면 내가 탈 때 꼬리도 부서질 것 같아. 어떤 상상력이냐면 쟤네가 원래 야생동물이었잖아. 지금은 억눌린 상태야. 마치 담배를 끊은 사람이 항상 담배를 참는 것처럼. 만약에 그런 생각이 든 거야. 조금 이게 뭐가 얘기가 좀 이상한데 얘네가 그 사람에게서 뭔가 식욕을 느낀다면 갑자기 돌변할 수도 있는 거잖아. 사고가 날 수도 있는 거잖아. 사육사들이 어떻게 제어할 수 없는 그런 일이 나에게 벌어지지 말라는 법이 없다는 생각에 의해서 계속 하지 말자 해가지고 결국은 약간 심심맹탕하게 여행 끝나고 돌아왔어. 그리고 1년도 안 됐어. 아침에 그
난 운동 갔다 와가 씻고 이제 막 드라이하고 있는데 아내가 아침 준비하고 거실에 TV 켜놓은 상태에서 갑자기 애기를 생기기 전에 오빠 부르는 거야. 왜? 했더니 저분이 간대 아니야? 딱 봤더니 TV 우리가 간 그 동물원이 나오는 거야. 거기서 어떤 장면이 나왔냐면 어떤 외국인 백인 여성이 뱀을 목에 걸고 사진 찍는데 그 뱀이 그 여자를 물어보는 거야. 그리고 또 얼마 안 있다가 우리가 갔던 그 악어쇼 하는 그 데 있거든? 그 악어 머리 벌리고 뭐 사이사 머리 집어넣었거든? 근데 사이사 머리 넣었는데 악어가 입을 닫아버린 장면. 봐봐, 내 말이 맞잖아. 저런 일이 벌어진다니까. 근데 그런 뱀을 되게 좋아해서 키운 애가 있었어, 예전에. 막 줘라. 야, 쟤 왜 자냐? 오늘 담배도 포기했어요. 그냥 내버려도 돼요. 근데 어느 날 하루 자기를 궁금해서 너 밤에 잠 안 자잖아. 예. 뭐 불법 투토하냐? 그건 아니야. 게임하냐? 그건 아니야. 야동 보냐? 아니야. 밤에 뭐해 도대체? 제가 그 사랑하는 애완동물을 관리하는 거고. 야, 밤 되면 애완동물도 자겠지. 우리 애는 안 자요, 밤에. 밤에 활동하는 애예요. 밤에 뭐 하는데 걔가? 밥도 먹고요. 그 다음에 뭐 비늘, 뭐 물고기도 아니고 비늘도 벗어야, 허물도 벗어야 됐고, 심지어는 뭐 알도 나도 새끼도 나야 되고 뭐 이래야 된대. 새끼 난다는 건 살모사를 키운다는 얘기겠지. 어쨌든 간에 뱀을 키운다는 거 집에서. 밤새도록 뱀 관리해서. 너무 예쁘대, 그 뱀의 눈과 그 뱀의 피부 이런 것들이. 진짜 악취입니다 했더니 아니야, 진짜 뱀 너무 좋다고. 그래서 이걸 언제부터 키워야 되는데 초등학교 4학년 때도 키웠대. 거의 10년 가까이 키운 거야. 11살부터. 그래서 나중에 어느 정도냐면 일지가 있어. 그러니까 어떤 종류의 뱀은 언제 뭐 허물을 벗고 언제 뭐를 하고 어떤 환경 속에서 얘가 활동이 왕성하고 어떤 환경 속에서는 활동을 안 하고 또 어떤 먹이를 좋아하고 또 어떤 먹이를 싫어하고 이런 것들을 쫙 얘가 왜 관리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쓴 육아일지가 있는 거야. 그때는 그런 시절이었어. 뭐냐면 자기가 그런 특별히 하는 활동에 대해 그런 기록물들이 있을 때 그걸 인정받는 시절, 입시에서. 그래서 나중에 담임도 포기한 그 애가 생물 선생님하고 나하고 얘기를 잘하니까 선생님이 너 그런 거였어? 그러면 아니 그쪽으로 가는 거 어때? 동물학과 쪽으로. 갈 수 있나요, 대학? 물론 내신 성적은 좀 아깝지만 대학만 좀 낮추면 충분히 너가 지금 한 활동이 대학에서 탐낼만한 활동이거든 해서 그 친구 그쪽으로 대학을 가서 계속 이 뱀 키우며 살고 있겠지. 난 아니야. 새 중에 좋아하는 새. 하게 되면 사람들 보통 이 얘기를 해. 이왕이면 까치, 까마귀보다. 그치? 이왕이면 꾀꼬리, 부엉이보다. 이런 식으로 새에게도 뭐가 있어? 호불호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비는 반갑고 부엉이는 싫다. 뭐야? 제비를 길줄로 여기고 부엉이를 흉줄로 여기기 때문에. 까치는 반갑고 까마귀는 싫다. 마찬가지. 까치는 뭐이기 때문에 길줄이고 까마귀는 흉줄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해놨잖아. 왜? 얘네는 길조다. 얘네는 흉조다. 이렇게 해놨잖아. 이게 글쓴이 인식이잖아. 근데 우리가 이런 글을 비판적으로 읽어보자. 무조건 글쓴이의 생각을 수용하지 말고 뭔가 내가 알고 있는 걸 가지고 글쓴이의 생각을 한번 평가해보자 라고 했을 때 꼭 부엉이가 흉조인가? 가끔 어린아이들 옷에 보면 부엉이가 그려져 있는 그림들이 있어. 혹은 집에 있는 장식물 중에 부엉이 장식물이 있는 경우가 있어. 그치? 뭘까? 부엉이. 부를 상징하게 돼. 무조건 나쁜 새만은 아닌 거야. 또 그럼 까마귀가 무조건 울음소리가 그 사악하다고 나쁜 새인가? 까마귀는 효의 새거든. 반포지어라고 해서 자신을 키워준 어미 새에게 은혜를 갚는 새야. 이런 것들이 뭐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통념을 벗어난 그치? 그런 또 새로운 생각 혹은 긍정적인 인식 이런 것도 같이 알고 있어야 돼. 이 참새처럼 한 집안 식구같이 살아온 새도 없고 참새 소리처럼 아침에 반가운 소리도 없다.
위혀 긴 목소리로 새 쫓는 소리가 가을 들판에 메아리친다. 들곡식을 축내는 새들을 쫓는 소리다. 그렇게 보면 참새도 우리에게 해로운 새일지도 모르지만 봄, 여름에는 벌레를 잡는다. 이때 참새도 우리에게 해로운 새일지도 모른다. 곡식을 축내기 때문에. 근데 우리에게 또 이로운 새이기도 하다. 곡식만 먹는 게 아니라 뭘 하기 때문에 벌레를 잡아먹기 때문에. 그래서 예전에 그 삼시세끼에 보면 그 벼농사 지으려고 그 벼에 자라는 여러 가지 뭐 멸구라든가 그런 병해충을 잡아먹기 위해서 오리를 키우는 방법이 있거든. 오리가 물에서 헤엄치는 거 좋아하잖아. 그래서 논이 물이 있으면 거기다가 어린 새끼 오리들을 풀어. 부화된 지 한 20일쯤 지난 거. 딱 풀면 얘네가 거기서 이제 헤엄쳐 다니면서 그 속에 있는 것들 다 잡아먹는단 말이야. 그래서 쉽게 말하면 좀 공생관계인 거지. 벼는 벼대로 잘 자라고 오리는 오리대로 먹을 걸 얻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참새도 마찬가지야. 꼭 벼만 먹는 게 아니라 벌레를 잡아먹어서 우리에게 이로움 주기도 하기 때문에. 근데 이쪽 부분을 우리가 부각시켜서 참새는 우리의 곡식을 축낸다. 그래서 우리에게 해로운 새이다를 좀 크게 확대시켜가지고 쓴 작품이 있어. 바로 이재현의 고려시대 사람이야. 사리화라는 한시에 보면 참새가 이런 사람들의 곡식을 축내는 존재다 해서 탐관오리로 형상화되어서 나타난 시가 있어. 요게 우리 잠깐 뒤에 넘겨볼 거야. 어디냐면 124쪽에 위에 이지연의 사리화. 목이 쉬며 힘들게 얻은 꽃. 제목이. 그러면 목이 쉬며 힘들게 얻은 꽃 뭐야? 바로 힘들게 얻은 곡식을 의미하는 거야. 왜 곡식이 목이 쉬며 힘들게 얻었을까? 참새를 쫓으면서 계속 키워낸 그 곡식이거든. 그럴 때 해봐. 참새야 뭐하고 있어? 참새가 탐관오리를 의미한다고 나와있지. 어디서 오고 가며 나느냐. 1년 농사는 아랑곳하지 않고 늙은 호랍이 홀로 갈고 맸는데 밭에 벼며 기장을 다 없애니. 참새가 밭에 곡식을 축내는 모습을 가지고 뭐하는 모습? 탐관오리가 백성들을 수탈하는 모습에 빗댔어. 그러면 참새를 뭐한 거야? 부정적 측면으로만 본 게 이지연이라는 작가의 관점이야. 그런데 이 작품의 윤호영 아저씨는 어떻게 한 거야? 참새가 그런 점도 있겠지만 어떤 점도 있다? 우리에게 이로운 점도 있다. 왜냐하면 이미 앞부분에서 참새에 대해서 긍정적이고 우호적이다. 그리고 이런 좋은 점들이 있다. 우리 생활 밀접하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글쓴 얘기를 중요한 부분이었겠지. 다시 돌아와서 논에 허수아비를 해에 앉히고 새를 쫓아 나락 무는 것을 금하긴 하지만 쥐작 뜻 없애진 않아. 쉽게 말하면 박멸하진 않아. 참새를. 만약 참새를 없애자면 그리 불가능한 일은 아니야. 어떻게 하면 될 것 같아? 좀 사악한 방법이지만 참새가 곡식을 좋아하지. 참새가 좋아하는 쌀알을 다 농약에다 절여둬. 그냥 그걸 뿌려. 다 날아서 먹겠지. 다 죽겠지. 박멸할 수 있어. 근데 안 해. 왜 그렇게 안 할까? 굳이 참새를 다 없애려고 하지 않는 이유. 반드시 추녀 끝에 서식하기 때문이다. 무슨 얘기야? 추녀 끝에 서식한다는 얘기는 사람과 같이, 사람의 집에서 같이 사는 거예요. 따로 어떤 야생처럼 사는 게 아니라. 추녀 끝에 살고,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참새라는 것에 대해 가지고 그렇게 혐오하거나 싫어하는 새가 아니었기 때문에 굳이 박멸하지 않고 그냥 뭐 하는 거야? 새를 쫓는다고 표현하지 않고 그냥 새를 몰아낸다 혹은 새를 본다라고 표현해. 인식이 문제인 거야. 인식이 문제. 그래서 내몰하지도 않았고 이삭이나 북대기 깔이나 결속의 나달, 수치의 밥풀까지 인색하진 않아서 뭐 하는 거야? 참새를 대한 우리 민족의 태도가 그렇게 참새를 다 없애려고 하지는 않았고 새를 쫓는다라고 말하지 않고 새를 본다라고 말하는 것도 애기같이 귀엽게 여긴 부드러운 맛이 있다. 그래야 저녁 때는 다 같이 집으로 돌아온다. 참새에 대한 이 인식이
자, 일단 첫 번째 뭐 하지 않아? 다 없애려고 하진 않아. 그리고 두 번째, 참새는 뭐 하기 때문에 바로 우리의 어떤 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살아가기 때문에 뭐 하는 거야? 새를 쫓는다라고 말하지 않고 새를 본다라고 말해. 그리고 세 번째, 저녁 때는 다 같이 집으로 돌아온다. 참새란 새에 대해서 뭐하는 모습? 너그러움을 가진 모습. 이 인식을 이제 조금 확대시키는 거야. 뭐냐? 여기는 참새를 하나의 자연으로 보고 그런 자연물에 대해서 뭐하는 모습? 공존하고 파괴하지 않고 너그럽게 보려는 우리의 전통적인 가치관. 옛날에는 이렇게 사람들이 자연과 공존하는 너그러움을 가진 그런 가치관을 지녔어. 참 좋았었지.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지. 자, 요 얘기가 나중에 이제 다른 걸로 이제 바뀌기 전에 사 얘기 좀 더 가보자. 자, 어린 시절 추억. 지금 생각하면 황금빛 들판에서 하늘을 향하여 위허위허 새 쫓는 소리도 유저하기만 하다. 새 보는 일은 되게 소녀들의 일이었고 문득 목단의 모습이 떠오른다. 아랫말 처녀였다. 지금 봤으면 할머니였겠지. 그냥 이 참새를 통해서 어린 시절 추억. 바로 새를 쫓던 목단이라는 소녀에 대한 기억. 요거는 그냥 별로 중요하지 않은 얘기로 넘어가 버리고 아부분 보자. 아부분. 폐간 집을 가리켜 참새가 한 마리 안 와 앉는 집, 즉 먹을 것이 없기 때문에 참새가 오지 않는 집. 또 참새가 많이 모이는 마을을 봉마을이라고 부른다. 후덕스러운 말이요 이유 있는 말이기도 하다. 참새는 양지 바르고 바람이 잔잔한 곳을 택한다. 여러 집이 오밀조밀 모인 대촌을 택하고 나날이 풍족하고 방앗간이라도 있는 부유한 마을을 택하니 복지일법도 하다. 그래서 뭐해? 참새가 모이는 마을을 봉마을이라고 부르는 이유. 뭐하기 때문에? 참새는 곡식, 양지, 바람 이런 조건들을 좋아하기 때문에 곡식이 많고 양지 바르고 바람이 잔잔한 곳을 선택한다. 그런 곳이 사람들이 살기에도 좋은 복스러운 곳이 아닌가. 풍족한 마을에서는 새한테도 각박하지가 않다. 언제인가 나는 어느 새장수와 만난 데 계셨다. 조롱 안에는 십자매, 문고, 문조, 카멜리아 같은 기타 이름으로 새들이 많았다. 나는 참새만 없네 하다가 즉시 뉘우쳤다. 실은 참새가 잡히지 아니해서 다행인 것을. 만약 참새를 가두고 그렇게 조롱해서 키웠다면 참새가 얼마나 이렇게 답답한 삶을 살았을까. 그래서 다행히 안 잡혀서 다행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었지. 그리고 자, 다시 한번 우리의 전통적 인식이 나오는 부분. 나는 어려서 조롱을 본 일이 없다. 이 조롱. 새를 잡아서 가두고 키울 때 사용되는 도구가 조롱이었지. 이걸 본 일이 없다는 얘기는 뭐 한 거야? 우리는 전통적으로 새를 가두지 않는 자연 친화적인 그런 전통적인 삶의 태도. 그래서 시골에서 새를 조롱에 넣어주는 기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어. 제비는 찾아와서 논어를 읽어주고. 이 부분이 재미있어.
무슨 얘기냐면 바로 그 제비의 소리하고 논어의 구절하고 비슷한 게 있거든. 거기 보면 이런 게 있어서 위에 논어의 위정편에 아는 것을 안다고 하고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하는 이것이 바로 아는 것이다 하는 부분이 있었지. 그거를 밑에 한자 나와있지. 읽으면 이렇게 돼. 지지위 지지 부지위 부지 시지야. 지지위 지지 그 다음에 부지위 부지 시지야. 아는 것을 안다고 하고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하는 건 그것이 아는 것이다. 이 소리를 빨리 하면 지지위 지지 부지위 부지 지지 하면 이거 제비 소리가 비슷하게 느껴지는 거야. 그래서 뭐 하는 거야? 제비가 찾아와서 논어를 읽어준다 라고 재밌게 표현한 것이겠지. 공자의 이 말하고 유정편의 이 말하고 소크라테스의 Know yourself, 너 자신을 알라하고 같은 일맥상통하는 말이다. 너 자신을 알라면 이거야. 네가 어떤 것에 대해서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부터 알아야 된다. 그래야 네가 배울 준비가 되어 있다는 뜻이야. 우리도 마찬가지야. 아는 것을 안다고 하고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해야 돼. 이게 진짜 아는 거야. 이제부터 뭐 하면 돼? 모르는 것을 알면 되거든. 공부할 때 이게 정말 핵심적인 진리거든. 예전에 EBS에서 어떤 실험을 했었어. 그러니까 정말 성적이 괜찮은 친구들하고 성적이 별로 좋지 않은 친구들을 두 그룹으로 모은 다음에 정말 얘들은 서로가 어떻게 공부할지 몰라. 실험을 했어. 뭐냐면 칠판에다가 영어 단어를 한 50개쯤 쫙 깔아놔. 그런 다음에 자 시간 3분 드릴게요. 영어 단어 외워보세요. 한 다음에 탁 영어 단어를 없애고 개인 칠판을 나눠줘. 그러면서 제가 기억하고 있는 영어 단어의 개수를 써보세요. 많은 친구들이 실험 목적은 영어 단어를 많이 암기한 친구들이 공부 잘하는 친구고 적게 외운 친구들이 공부 못하는 친구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막 실험을 했어. 그리고 나서 한 3분 후에 딱 그 칠판을 덮었어. 그런 다음에 사회자가 이 질문을 한 거예요. 학생은 자신이 몇 개를 알고 쓸 거라고 생각했어요? 라고 질문을 던져. 저요 10개요. 어떤 친구는 저 15개요. 어떤 친구는 8개요. 20개 막 제가 대답이 나와. 그리고 실제로 답을 썼던 걸 비교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문을 먼저 했지. 몇 개 기억한 것 같아요? 지금 10개요. 근데 실제로 쓴 것도 10개. 어떤 친구는 15개였는데 8개. 차이가 뭐냐면 얘는 자기가 어느 만큼 알고 있는지 아는 거야, 자기를. 그래서 실제로 쓴 것과 자기에 대해서 평가한 게 일치하는 경우. 난 15개를 알 거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8개의 경우. 자신에 대해서 모르는 케이스. 이 친구들이 공부 잘하는 친구였어. 알고 있는 단어의 개수가 중요한 게 아니야. 내가 어디를 모르고 있고 어디가 약한지를 아는 것. 공부의 출발이라는 거지. 어쨌든 제비의 소리에서 이게 재밌는 얘기가 하나 나왔고, 까치는 찾아와서 반가운 소식을 전해주고 꾀꼬리는 문 앞 버들가지로 오르내리며 머리 곱게 빗고 담배밭 김매러 가라 라고 일깨워주고, 또한 참새는 한 집의 식구인데 조롱이 무엇이 필요하겠는가. 뒷문을 열면 진달래 개나리가 창으로 들어오고 발을 거두면 복사꽃, 찰국꽃, 가지각색꽃이 철 따라 날고 뜰 앞에 괴석에는 푸른 이끼가 이슬을 머금고 있다. 여기에 만일 꽃꽂이를 한다고, 자 이게 꽃꽂이 앞에 있는 조롱하고 유상개념을 보면 돼. 조롱은 새를 잡아 가지고 키우는 것이지. 근데 꽃꽂이는 뭐야? 거기에 있는 진달래 개나리를 꺾어가지고 방 안에 들여와가지고 뭐 하는 거야? 시들리는 거야. 이거 뭐 하는 모습이야? 마찬가지. 꽃이 꺾어서 자기 취향대로 꽂는 행위거든? 그러면 뭐 하는 행위야? 바로 자연을 파괴하는 행위. 이것처럼 뭐하면 새를 잡아 가두고 그 비명을 향락하는 자가 있다면 이 모든 것들, 바로 자연을 파괴하거나 자연을 뭐하는 모습, 이렇게 지배하는 모습은 단적으로 이렇게 얘기했어. 뭐다? 취미. 취미는 취미인데 좋은 취미가 아니라 악취미요. 그리고 살풍경.
풍경은 풍경인데 예쁘지 못한 뭔가 스산하고 쓸쓸한 풍경. 이걸 뭐야? 바로 현대인의 모습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두 개의 단어지. 이게 오른쪽에 10번 문제. 새를 조롱에 넣어 기르는 것에 대한 글쓴이의 인식이 담긴 두 가지 표현이 바로 악취미, 살풍경이 되는 것이지. 그런데 이제는 이 참새마저도 씨가 져서 천연기념물로 보호대책이 시급하다는 이야기가 있다. 요즘에 참새가 어떻게 됐기 때문에 이렇게 씨가 많았을까? 사람들이 농약을 많이 쳐가지고 참새가 죽어서 또 있고. 왜냐면 얘가 벌레를 잡아먹잖아. 근데 농민들이 별 수확량을 늘리기 위해 가지고 농약을 쳐. 그 농약을 먹은 벌레를 참새가 먹으면 참새가 2차 감염돼가 되어 죽는 거야. 또 있어. 옛날에 지금도 가끔 그런 데가 남아있는데 참새를 사람들이 잡아먹거든. 안주로. 그래서 막 그 올가미 같은 거 만들어가지고 참새를 잡아다가 참새를 뭐 하는 거야? 통으로 구워 먹는 거야. 서울 종로 피막골 이런 데 가면 참새구이집 아직도 있어. 근데 예전에 메추리구이라고 좀 관덕동 뒤편에 있는 삼교련의 식당 가가지고 대학 갈 때 선배가 야 여기 되게 특이한 안주 있어. 딱 봤는데 날개가 이렇게 돼 있는 그 박죽이 생긴 그 갈색으로 구워진 새들이 뚜루룩 한 8마리가 이렇게 접시에 엎드려 있더라고. 이거 뭡니까? 메추리. 참새랑 비슷한 맛이래. 먹어보래. 저는 소, 닭, 돼지밖에 못 먹어서 야 이런 것도 먹어봐야 돼. 그래서 날개 끝만까지 계속 먹고 있는데 그 형님 탁 잡더니 머리를 그냥 그 부리도 있고 그 눈알도 있고 그 한 그냥 머리를 국물을 바사삭 뒤집어 먹대요. 여기가 맛있냐? 자, 세상의 참새들조차 명맥을 보존할 수 없게 되었는가? 그동안 이렇게 세상이 변했는가 생각하면 메마르고 삭막하고 윤기 없는 세상이다. 현대사회를 부정적으로 보고 있지. 달 속의 돌멩이까지 캐내도록 악착같이 발전해가는 인간의 지혜가 위대하다면 무한히 위대하지만 한편 인간의 행복을 위하여 한 마리의 참새나마 다시금 아쉽고 그립지 아니한가. 발전하는 현대 문명에 대한 부정적 인식. 마지막 끝부분. 연화봉에서 하계로 쫓겨난 양소유가 양소유? 하면 김만중의 소설 구운몽 이 주인공 이름이고 이 내용 혹시 알아? 구운몽? 가물가물? 아예 현실 세계의 성진이라는 불도에 정진하던 승려가 있었어. 그러던 어느 날 스승인 육관대사가 성진에게 신부를 보내. 너 동해 용왕이 지난번 내 술법 자리에 와서 참석해주니까 고마움의 표시를 하기 위해서 네가 가서 신부를 좀 해라. 동해 용왕을 만나고 돌아오던 성진이가 팔선녀를 만나. 중간에. 그래서 팔선녀의 아름다움에 반해가지고 자신이 지금 하고 있는 불도 염증을 느껴. 그래서 스승님 이놈이 지금 마음이 틀렸다 해가지고 뭐하게 돼? 꿈을 꾸게 해. 그래서 꿈속에서 얘가 뭐로 태어나느냐? 바로 양소유로 태어나서 인간 세상의 모든 부귀 영화를 다 누려. 여기에 플러스 옵션으로 팔선도 똑같이 꿈을 꿔. 그래서 모두 양소유의 부인들이 돼. 2처, 6처. 6명이 아니라 2명이 아니라 6명이 척으로. 그리고 나서 뭐하게 돼? 다시 현실로 돌아와. 다시 성진이 돼. 하룻밤 꿈꾼 거야. 그리고 깨달은 건 어떤 거야? 인생 무상이구나. 이제 내가 할 일 뭐밖에 없도다? 불도 정진. 자, 이 내용을 인용한 이유가 있어. 자, 봐. 찍찍찍 잠결에 스쳐간 참새 소리는 나에게 무엇을 깨우쳐 주려는 것인가? 아까 뭐였어? 잠결에 스쳐간 참새 소리가 여기였지. 나에게 무엇을 깨우쳐 주려는 것인가?
날더러 어디로 돌아가라는 것인가? 40년간 꿈에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내 소리. 무슨 인연으로 40년 전 옛 추억, 가버린 소년 시절, 고향 풍경을 이 오밤중에 불러일으켜 놓고, 이것들이 전부 다 뭐야? 바로 이 참새소리로 일어난 상념들이었지. 결국 이 작품에서 구운몽이 발현된 이유, 뭐 해야 돼? 우리도 마찬가지. 성진이 하룻밤 꿈을 꾸고 자신의 삶의 소중함을 깨달은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야. 이런 참새를 통해 가지고 구운몽 이야기를 반영하면서 되찾아야 할 참된 삶이 있다. 이게 어떤 삶입니까? 되찾아야 할 참된 삶. 새를 조롱히 가두고 꽃이 꺾어서 꺾어지려고 단란에 돌을 키우는 이런 문명의 사회 속에서 어떤 모습? 공존하는 너그러움을 가진 어린 시절의 그 어떤 좀 뭐라고 표현하냐면 소박하고 아름다운 삶의 모습을 다시 되찾아야 됩니까? 그래서 현대사회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바탕으로 해서 어떤 전통사회의 미덕, 바로 자연과 더불어 살아왔던 과거의 모습, 이 두 가지를 하려고 현대사회에 대한 삭막한 현대사회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드러내고 자연과 더불어 공존했던 전통사회의 미덕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래서 문득 일어나 불을 피워 차를 다리고 고요히 책상 멀리 앉는다. 오른쪽에 봐봐. 작가가 과거와 현재에 대한 인식의 태도가 차이가 있어. 과거는 자연과 더불어 살아왔던 우리 민족의 후덕한 정서와 풍요로움이 있어서 긍정적이었지만 현대 사회는 어때? 현대 사회는 자연의 생태를 거스르고 자연을 소유하려 하고 메마르고 삭막하고 윤격된 세상이야. 현대 사회를 비판적으로 보고 있지. 이게 마지막에 나와 있는 결국 참새를 통해 전달하는 주제에 자연과 더불어 살아왔던 과거와는 달리 뭐하는 모습? 자연의 생태를 거스르는 오늘날의 삭막한 사회를 비판하기 위해서. 그리고 중간에 구운몽이 독서경험을 제시한 이유는 우리도 뭐 해야 된다? 되찾아야 할 참된 삶이 있다. 어떤 삶? 자연과 더불어 공존했던 삶. 그리고 123쪽에 금방 그때 구운몽 내용을, 그지? 거기 핵심적인 된 스토리로 한번 간단히 읽고 마치자. 자, 중국 백나라 때 연화봉에서 육관대사를 스승으로 모시고 불도를 닦던 성진. 이름이 있어. 성진. 성진이 뭔 줄 알아? 진리를 깨닫다야. 성자가 살필 성, 성찰할 때 성자야. 진이 진리야. 성진은 스승의 심부름으로 용궁을 다녀오다가 남학 위부인의 시녀인 팔선녀를 만나 복숭아꽃으로 구슬을 만들어주고 팔선녀를 그리워하며 속세의 부경을 생각하다가 육관대사의 명으로 팔선녀와 함께 인간 세상으로 추방되어 양소위로 환생한다. 근데 이거는 뭐냐면 실제로 환생한 게 아니라 뭐 한 거야? 꿈으로 꾼 거야, 꿈. 그래서 꿈에서 양소위는 과거의 급제에서 공을 세우고 승상의 지위에 오르는 동안 이 8사람을 차례로 만나서 화려한 삶을 누려. 그리고 벼슬에서 물러나 한가로 여생을 즐기던 양소는 어느 날 인생의 허무함을 느끼고 찾아온 도승에게 불때의 귀할 뜻을 바치고 딱 꿈을 깼더니 뭐야? 자기였어. 원래 형제로 돌아온 것이었지. 그래서 모든 부귀영화가 헛된 것이었구나. 하룻밤 꿈이었구나를 깨닫고 육관대사의 법을 물려받고 뭐하게 돼? 다시 극락세계에 돌아가는 이야기.
성진이가 뭘 찾은 거야? 원래 자기가 가야 할 참된 삶을 찾은 거야. 잠시 마음 그걸 먹었다면. 우리도 지금 원래 우리의 삶은 뭐였어? 전통사회였지. 잠시 우리는 지금 잘못된 삶을 가고 있지. 다시 전통사회의 삶을 찾아야 돼.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지. 그러니까 과거, 현재, 미래를 전통사회에 자연과 더불어 공존하던 현대사회에 자연을 소유하고 지배하는 미래 다시 전통사회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게 어떨까? 마치 성진이가 현실에서 꿈을 꿨다가 현실로 돌아와서 참된 삶을 찾은 것처럼 이게 참된 삶이지. 근데 문화작품 같은 거 수업하다 보면 참 아름답지, 이상적이고, 근데 가끔 너무 비현실적이야. 그런 생각 들지 않아? 이 문학작품에서 제시하고 있는 작가의 가치관대로 살아가면 배고프다니까. 작년에 배운 돌다리 기억나? 창섭이가 아버지한테 병원 증식해야 되니까 땅 좀 팔아달라고? 아버지가 뭐라고? 못 팔아준다니까. 왜? 네가 땅의 가치가 아니야. 그 땅이 어떤 땅이요? 요즘 같으면 어땠을까? 현대사회 자본주의 관점에서 보면 아들이 스스로 의대를 다니고 의사가 되고 맹장수술의 권위자가 되고 서울에서 병원 차린 것만으로도 아버지는 뭐 해야 되는데, 아 우리 아들 현수막 걸어야 되는데, 아들이 아버지 병원 좀 내가 진즉에 해줬어야 되는데 나 땅 다 싹 다 팔아놨어 이미. 얼마 근데 이게 정상 상황이잖아. 근데 우리는 이거야. 너무 그렇게 물질이 다인 것처럼 살아가니까 약간 좀 자제하자. 그러니까 이거야. 중심을 잡고 살아야 돼. 적당히 물질도 이용할 줄 알고 적당히 정신도 갖춰야 되는데 너무 물질 쪽으로 키우니까 세우려고 당기는 거예요. 작품들이. 그래서 맹목적으로 그런 완전 모든 물질, 문명, 어떤 과학 다 배제는 아닌 거야. 지나치니까. 지나치게 물질 중심의, 지나치게 과학 중심의 사회에서 약간은 좀 좀 공존하는 사회를 가자는 의미에서 나온 것이지. 어떤 애들은 근데 그럼 싹 다 그냥 현실적인 거 다 버리고 오로지 막 돌을 닦으면서 그건 아닌 거야. 조심해야 돼. 이 점도 마찬가지야. 완벽하게 옛날로 돌아가죠? 말이 안 되지. 그럴 거면 왜 딴새끼 간새끼 구속기로 가든가. 그게 아니잖아 지금. 그래서 이런 미덕을 잊어버렸으니까 우리 자연을 우리가 뭐 해야 돼? 더불어 공존하며 살아가야 돼. 강조하고 싶은 거지. 참새까지 해서 일단은 잠깐 멈추고 선생님이 다음 시간에 여기 있는 문제는 줄게. 선생님 줄 문제가 김현승의 눈물이랑 맞지? 그 다음에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공, 그 다음에 금방 가서 참새. 다음 시간에 문제 줄 거고, 그리고 다음 시간에 올 때 여기를 좀 넘어가가지고 큰 3단원 199쪽에 한국문학의 변형과 범위에서 정읍사 뒤에 넘겨보면 정지상의 송인, 그 뒤에 보게 되면 공산탈출 이런 작품으로 또 나옵니다.